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KBS 열린 토론에서 2024년 4분기 대한민국을 각 분야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 분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4년 만에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실상 바이든 정부 2기 탄생을 의미하는 해리스 부통령 두 후보의 대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후보인데요. 이들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와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에도 방향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2024년 4분기 대한민국 외교, 미국 대선 변수를 통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원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외교인데요. 오늘 11월 있을 미국 대선 우리 외교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외교 방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좀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정확히 뭐 어떤 제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될 건 모르겠는데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지만 세금을 많이 때린다든지 주한 미군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든지 그런 게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트럼프가 아무래도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을 때 관심이 있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 다시 한번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했을 때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되면은 불안할 것 같아요. 옛날에 문재인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셋이서 막 대화할 때 진짜 통일되나 막 그런 환상에 젖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해리슨이 되면은 관계는 지금 현상 유지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대통령이라. 미국 대선은 우리한테 중요하죠. 북한이나 경제나 다 영향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누가 돼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지금까지도 뭐 어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거나 특별히 더 나쁘거나 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되면은 우리가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국가 대 국가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다 뭔가 해결책 방법이 생기고 오히려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반복이 되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미국 대선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주는 영향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김재천 교수님부터요. 뭐 워낙 초박빙의 판세에서요. 일단 누가 될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가 제 답이고요. 네,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볼 테니까요. 네. 네. 일단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양당 간의 외교안보 정책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누가 될지를 조금 가늠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오리무중의 판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가 좀 지향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한국 그 외교안보 정책의 어떤 대응에 있어서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확장돼 있는 상태로 말씀하신 왕선택 센터장께서는요. 네, 그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제 국제 질서, 국제 안보 질서와 국제 통상 질서가 이제 변할 수 있다. 근데 해리스 후보가 됐을 때는 변화의 폭이 좀 작을 것이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기 4년 정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그쪽에 좀 더 가깝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안보 질서, 통상 질서 이거 자체가 좀 상당히 변화폭이 커서 거기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가 기본적으로 좀 크게 총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찬 소장님은 아무래도 경제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작은 그 정책 변화 하나가 세계 경제 파장이 엄청나게 큰데요. 두 후보를 보면은 통상 정책, 환경 정책, 외교 안보 스탠스가 완전히 사뭇 다른 정도가 아니라 색깔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때문에 다른 대선 때보다도 이번에 파장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그 당선이 된다면은 탈탄소와 동맹 주시 안보 정책, 중요 물자의 생산 거점 확보 측면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시키겠지만 가장 큰 거는 트럼프가 교체가 되면 다양한 경로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당장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60%의 관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에 대해서는 최소 10%에서 20%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지만 실제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던 물동량이 갈 곳을 잃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쪽으로 대거 유입됐을 경우에 시장 교란 현상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단답형으로 그냥 이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왕선택 센터장부터 누가 됩니까? 지금의 추세대로 보면 해리스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해리스입니다. 김재ችን 교수께서는요? 네, 해리스가 상승세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조금은 언더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리스가 좀 앞서가는 판세이지만 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조기찬 소장께서는요? 저는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2대1입니다. 네,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왕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보면 네. 자, 지금 여론조사가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측의 주요 근거가 될 텐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배 소장님 앞에서 여론조사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관찰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여론조사로 봐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약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게 지금 오늘 현재 상황이더라고요. 2달 전에 해리스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는데 해리스 후보가 되기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여기는 한 2% 격차로 트럼프 후보가 이겼었어요. 근데 해리스 후보가 들어오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게 2%까지 이제 앞서버려서 상당히 민주당 쪽에 좀 고무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전국 여론조사가 대통령 당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합주 결과를 보고 선거인단 그 확보 예측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이번 대선 7개가 경합주거든요. 경합주 7개의 상황을 보니까 미시건주하고 위스콘신주는 상당히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는 형국이에요. 한 2%포인트 격차를 벌써 2달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펜실베니아를 막 그 해리스 후보가 역전을 했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서 타이라고 봐야 되고 애리조나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여기는 트럼프 후보가 다소 우세 0.5% 정도 우세하고요. 희한하게 네바다를 지금 이제 해리스 후보가 역전을 한 상태가 지금 한 달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바로 그 네바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그 미시건, 펜실베니아, 네바다 여기를 해리스 후보가 7개 중에서 4개를 이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276명을 확보해서
승리합니다. 해리스 후보가. 지금 현재로는 그런 트렌드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서 아까 예. 해리스 후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재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미국은 각 주마다 선거인단 한 표라도 그렇죠. 주에서 네. 표를 많이 얻으면 네.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 그렇죠. 구조인데 네. 이 전국을 뭐 1,000명, 2,000명 조사하는 여론조사 가지고 각 주별로 예측이 되냐 이런 또 질문도 나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의 이 지지율도 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지금 왕 센터장님 말씀하신 7개 경합주 그 경합주별로 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는 근소하게나마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7개 경합주의 각각 여론조사도 뒤죽박죽이고 뭐 들쭉날쭉인데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해리스가 조금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선벨트 스테이트라 그래서 예. 이 일주량이 많은 그런 이 주예요.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 그리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죠. 이게 이 선벨트 스테이트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인 분석이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동부의 이 뭐 러스트벨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정확한 표현은 블루 월 스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블루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월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지 세력을 갖다 공고하게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경합주가 됐어요. 그래서 2016년 이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을 때 이 블루월 스테이트를 다 가져와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블루월 스테이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대부분 다 지금 그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트럼프가 선벨트 스테이트를 다 몽창 가져오더라도 블루월 스테이트에서 한 주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매직 넘버라고 할 수 있는 270명의 선거인단 수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주를 갖다 가져와야 되는데 블루월 스테이트에서.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월 스테이트 세 곳을 모두 다 가져오면 그것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270석을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봤었을 때 해리스가 선거인단 수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조금 많다라는 것이죠. 예, 투표율 변수도 추가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주당 측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더 중요한 것이요. 사전 투표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사전 투표율이 70%였어요. 2016년 트럼프가 이겼었을 때는 사전 투표율이 35%에 불과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투표를 잘 안 하는데 사전 투표를 갖다 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리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2020년도에 사전 투표 비율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각 주가 다 사전 투표를 용이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한 것이에요. 코로나가 민주당이 유리했다. 아니 왜냐하면 이 대선만 놓고 봤었을 때 사전 투표를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한 것이고 그게 바이든의 승리에 일조를 했다라는 분석인데 그런 제도가 지금 다 존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 선거에도 사전 투표율이 한 65%에 육박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해리스의 지지율은 좀 과포집된 면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이번에 여론조사 방식이 미국은 옵트인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보통 고정전화 그리고 휴대전화, 인터넷 설문조사 회신자들의 답변을 보고서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제 지지율을 선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터넷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그 트럼프 세력들은 여기에 잘 응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지지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특히 더 문제인 점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시 갤럽 토론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해리스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파시스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쪽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표를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예. 실질적으로 날씨라든지 주변 사정 봐가지고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의 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연배상으로는 트럼프는 워낙 많은데 트럼프보다 20살 젊은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졌어 하고서 선호도를 더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뺐을 경우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다른 언론기관은 2.5% 거품이 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오차 범위 안에 3% 이내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경우에 현재 기세가 누구고 꾸준하게 지지 세력이 누군가를 봤을 경우에 도박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승률 확률은 트럼프가 49%, 해리스가 50%, 아직도 누가 승자라고 지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왕선택 센터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유독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해리스가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해리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본적인 표준적인 정치인의 그런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엔 거부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성이랄까요? 이런 게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현재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표현이 거칠지만 그 사람의 정책 방향은 옳아. 그리고 저 사람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싫어했던 기득권층, 월스트리트 중심의 기득권층을 교육시킬 수 있고 훈육시킬 수 있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을 국가의 지도자라면 말도 저렇게 험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미 이제 트럼프 일기에서의 그 학습 효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또 호감도도 있을 것 같은데 김철식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 이펙트입니다. 네. 미국 국민들을 둘로 나눌 때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 해리스 지지 선언을 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지지율 변화에는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대선 토론 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의미한 어떤 지지율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라는 것은 투표장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이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에는 그러니까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투표를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좀 심드렁 물론 내가 심정적으로는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반드시 내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돼. 뭐 그리고 뭐 사전 투표라고 하더라도 투표장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메일인으로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나가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번 미국 대선도 경제가 미치는 영향 무시할 수만은 없을 텐데 센터장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네. 본인의 장점을 강조하거든요. 네. 지난 1기 재임 시절에도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내 덕분 아니냐. 트럼프 노믹스 덕분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게 됐는데 경제만 놓고 봤을 때는 판세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제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도 잘한다 하면서 그 격차가 12%까지 평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로이터 조사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격차가 2% 차이로 줄어버렸습니다. 그 로이터 조사에서도 한 달 전 조사는 11% 격차였습니다. 경제에서 누가 잘하냐? 트럼프, 해리스 했을 때. 근데 지금은 2%로 격차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인
이번 대선에서 장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물가 문제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이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 이거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작전이에요. 그게 이제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유리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후보의 추격을 당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로 가면은 추월당할 수도 있다. 경제 문제에서조차도 이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문조사가 나간 거예요. 경제 정책을 다음에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15% 정도 차이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는데 예.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7%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 센터장님이 2%라 했는데 제가 본 거는 7%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근데 만족하지 않다라는 답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만족한다라는 쪽으로 조금 여론의 추이가 지금 변화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트럼프한테는 조금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은 나왔는데 조 소장,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런 경제 관련된 변별력이 좀 희미해진 이유,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고 했던 미국 유권자들의 대답이 조금은 좀 만족하는 듯한 방향으로 좀 전환된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 이유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한 20% 상승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인 생활 물가라든지 TV라든지 외식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뛰었는데요. 이게 이제 주요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터졌는가 하니 연준이 금리를 빅스텝, 그러니까 0.5% 급속히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나의 모기지 금리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료가 확 깎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연말 되면 더 한 번 더 낮춘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마됐고, 이 사이에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지 낙태 이슈로 인해서 이민자 문제라든지 경제 물가 문제를 한꺼번에 빨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월가라든지 다른 쪽의 평가로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 60%, 각 나라별로 10% 관세를 부과하면은 우리 일자리가 67만 개가 사라진다. 실업률은 0.4% 오르게 된다. 이런 쪽의 그 효과 분석들이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차가 나긴 시작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경제 문제를 다시 돌려서 다른 나라가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 빼앗아 오겠다. 중국으로부터는 펜실베이니아 쪽으로 일자리를 가져오고, 한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은 조지아로 대규모 제조업을 엑소도 시키겠다.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려서 이 재원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더 늘려주겠다 하니까, 아무래도 경제 이슈 문제에서는 호주머니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더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만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조 선생님, 그러면은 트럼프 1기 때도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였고, 리쇼링,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그 유사한 정책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제조업 엑소더스 전략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5% 빅컷을 냈습니다. 인하하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해리스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각 후보 진영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해리스는 직접 미국인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발표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현재 그 파월 연준 의장에게 워낙 그 공격이 많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조차도 파월 의장은 귀마개를 착용해야 된다고 코멘트를 할 정도까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후퇴 우려감도 줄어들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지출비도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더 환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제 연준은 손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금융 정책에 대해서 행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닉슨 행정부 시절의 고물가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닉슨 행정부가 연준에 압력을 가해서 금리를 낮추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가가 뛰면서 미국이 상당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 이제 미국 대선에 등장한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김재신 교수님, 네. 이 후보들 간의 대중정책 이것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미국도 이 정당 정치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정말 모든 이슈를 놓고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초당적인 합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슈가 대중국 정책입니다. 세게 때려야 된다라는 데는 지금 뭐 양 정당이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누가 더 세게 때리느냐 이제 그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해리스 뭐 이제 바이든의 대중 정책의 연장선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일목요연한 전략 틀 안에서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왔고요, 바이든이.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개의 정말 중요한 전략 자선이 있습니다. 그게 60여국에 육박하는 동맹과 준동맹 관계이고요. 그 두 번째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창출하고 관리해온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해리스 팀은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을 충분히 잘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목요연한 전략 틀 말고 그리고 뭐 동맹이나 제도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전략보다는 순전히 자기 이제 개인기에 의존하는 내가 가가지고 시진핑과 뭐 딜을 하겠다. 뭐 이번에도 내가 당선되면 바로 시진핑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뭔가 큰 좋은 어떤 협상을 해내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기, 협상력에 유지하는 그 의지하는 뭐 대중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뭐 이제 이런 바탕을 깔고 있기는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왕센 씨 보시기에는 두 후보의 중국에 대한 태도, 트럼프 후보는 매우 강하게 중국 때리기, 중국 차이나 배싱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해리스 후보도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한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좀 유연합니다. 이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권자들에게요. 이미지로만 보면 아무래도 중국 때리기가 미국에서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때리는 어떤 그런 모양새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2016년에도 이제 경험이 있었고 2020년도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미 이제 좀 드러난 게 있는데 사실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바이든 정부와 똑같이 어떤 중국 견제를 하되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확히 아픈 곳을 때려야 된다.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일관성 갖는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볼 때 이거는 체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압박감이 좀 있어요. 장기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물러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기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유연하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뭐 60% 때리겠다. 멋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관세를 60% 때렸을 때 미국 내부의 물가 감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 견딥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리스 팀에 비해서는 정교하지가 못한 거죠. 이런 차이가 아마도 양쪽의 중국 견제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중국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가 유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 모션이 어느 정도는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이제 자극이 되는 효과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조 소장님 궁금한 것은 뭐 중국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기업의 대차 대조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로 하여금 뭐 중국의 1:1 구상에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해달라. 그러니까 G7하고 같이 들어올
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인 치포 동맹에는 우리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반도체 시장에 우리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다행히 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100% 제재 관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수출은 좀 늘어나는 이런 그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그 미국과의 그 어느 정도 경제적 밀접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작년에 됐었는데요. 네. 무려 210억 달러 정도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중에 그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이 품목과 관련된 미국이 규제가 아주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됐을 경우에 네. 그동안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이제 감액이라든지 중단시키겠다고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도 투자를 좀 제동을 좀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제동을 걸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종별, 기업별로 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교수님 그래서 항상 조영철 소장님처럼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이 끝나고 나면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11월 5일 정확하게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또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은 할 뿐이지만 정작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경제 정책 태도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점에요. 사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당선되고 나서요. 저 양반이 이 공약한 사항들 특히 경제 정책들을 다 실행에 옮길까 싶었었는데 그대로 다 실행에 옮겼어요. 네, 정말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관세 정책을 갖다 그렇게까지 정말로 급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지향하는 이 어떤 방향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가 좀 위험 요인이 더 많은 것이죠. 지금 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반도체에도 좀 위험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전기 자동차와 2차 배터리죠. 트럼프는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환경 보호, 뭐 전기차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IRA를 손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폐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사실 혜택을 받는 주에서 조지아 같이 정말 자기의 어떤 경합주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현대자동차, SK, 뭐 LG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그 투자 때문에 정말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한 칼에 날려버린다 그러면은 지역 국민들의 이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날리지는 않더라도 저희 이 전기자동차 업계 그리고 배터리 업계에 제공됐던 이 보조금이 정말 대폭 삭감될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 자동차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단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택 센터장님, 미국 대선 결과를 뭐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우리 이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일 텐데 그렇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외교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보다는 중국한테 지금 더 사활적인 요소가 있는데 예. 다만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지난 이제 2018년부터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난 4년 동안에 이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통해서 APEC이었죠. 그렇죠. 네. 그때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중 전략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까지 논하는 무력 충돌 전쟁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자라고 해가지고 두 정상이 합의를 하는 그런 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분야별로 최고위급 대화 소통 채널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극을 하지 않은 지가 몇 달이 지금 넘어갔어요.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를 일단 유지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른 기회를 노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그 사이에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면 트럼프 대통령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협상에 관한 한. 근데 해리스 팀은 협상에 관한 한 유연성은 없어요. 확실히 원칙을 가지고 가치 중심,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기회 요인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네. 일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기회 요인이 많아진다는데 바로 이 점을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미중 경제관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들이대는 트럼프를 상당히 좀 선호한 듯한 인상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그 미국 쪽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무역 전쟁이라든지 대중국 견제 정책은 계속 변함이 없을 거고요. 중국이 패권을 도전하는 한 문화나 철학 그리고 시장 구조가 다른 중국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대외적인 도전이라고 명시해놓고 계속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시진핑 국가주석도 체제 안전을 위해서 전시 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미중 간에는 아무래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47대 대통령 시절에는 미중 간의 강경 대응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국제 협상에 상당히 취약하고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또 미국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이 문제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어떤 형태의 그 불안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트럼프를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도 훼손이 될 것이고 내부적인 갈등도 증폭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내부로부터 좀 망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네, 미국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인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팀, 해리스 팀 이쪽은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세계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건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다. 미국이 패권 국가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고 중국 견제도 향후에 중국이 더 커지면은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에 더 크기 전에 지금 길을 들이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민주당은 가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관 자체가 달라가지고 미국이 패권국이고 미국의 세계 질서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미국은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 미국은 그중에서 힘이 제일 센 나라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대접을 받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확실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젠가 뭐 20년, 30년 뒤에는 패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해준다면 허점이 더 많아 보이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 교수님께 이어서 좀 여쭤보면 한미 관계, 한미 동맹 또 한미일 협력 관계를 논할 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위비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미일 협력 관계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위기 요인이 더 많겠죠. 한미 동맹 같은 경우에도 뭐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뭐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뭐 저 연합훈련
축소, 뭐 폐지, 뭐 이제 이런 카드를 들고 이제 한국을 좀 괴롭힐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한미 동맹 같은 경우에는 70년 한미 동맹 기간 동안 굉장히 강력한 이 지지 세력이 양국에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정계, 관계, 학계, 뭐 군계, 재계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이 한미동맹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제도화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미일 3국에 그렇게 강력한 지지층이 없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이 3국 안보 협의체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바이든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후속 조치를 밟는데 게으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굉장히 뭐 이제 유명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자기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기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굉장히 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 차장님, 트럼프 후보자가 한때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위비를 인상을 안 하면은 주한 미군을 뭐 부분적이든 철수할 수도 있다. 경제적인 협상 차원인데 실제로 그런 걸 협상으로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시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체제가 된다 그러면은 세계 그 질서 축 자체가 크게 변한 상태가 아닙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도 있고요. 북한의 그 긴급 사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북러 간에 밀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럼프 일기 때처럼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당시 그 국방장관이 트럼프 2기의 우선 과제로 삼자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고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 축이 현재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핵무장 카드를 다시 꺼낼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세계적인 그 방향을 상당히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와 관련해서 인간적으로 정상 간의 관계는 가불관계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 시절에 시진핑을 방문하면서 바우시라이가 쿠데타 준비하고 있어. 너 지금 뭐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생명의 은인으로 대접했고 그 이후에 그 각종 미국과의 그 긴장 관계에서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시켜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대화 채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바로 백악관과 연결할 수 있는 비선도 없고요. 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비선 채널, 특히 중국과의 비선 채널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 의존해서 중국에 우리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독자 노선을 걷는다 그러면 미국이 이것을 쉽게 용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지연 문자캐스터.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5902님,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의 안정을 위해 해리스가 당선되길 바라는데 미국 선거는 예측이 불가능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민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0028님, 해리스 후보로 교체된 순간부터 미국 대선은 해리스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TV 토론에서 승부의 쐐기를 찍었다고 봅니다. 정책 대결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주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해리스에게 유리한 국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님,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도 얘기했지만 폭스뉴스 빼고는 해리스와 민주당의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좀 더 냉정하게 판세를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9802님,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책은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북한도 미사일 도발이니 핵실험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한미 간 관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5508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세계 평화와 한반도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지만 결국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쳐왔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나라는 외교적 힘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힘 있는 외교를 할 수 있는 한국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임지연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 4분기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국제 정세에서 미국 대선이 주는 영향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또 누가 당선이 될까가 제일 또 궁금하실 겁니다. 일부에서 우리 패널 세 분께서는 두 분은 도널드 트럼프, 아니, 두 분은 카멜라 해리스, 또 한 분은 도널드 트럼프를 냈습니다. 11월 6일 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왕 센터장님. 네, 농담이고. 두 후보의 북핵 대응 부분도 상당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른바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뭐 햄버거 미팅 이런 이야기를 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두 후보의 북핵에 대한 태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했듯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기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한다. 중동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북핵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에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2016년에도 그렇게 했죠. 4년 동안 했지만 실제로 된 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북핵 문제 자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이게 진지한 문제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건 아는데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4년 동안의 미국 민주당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도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전략적 인내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북한하고 협상을 해봐야 북한이 자꾸 사기만 치고 협상을 한 이후에도 또 뭐 파기하고 그러니 아예 하지 말자. 저쪽 북한이 뭔가 큰 사고만 안 치도록 이제 잘 관리만 하되 실제로 협상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자. 이게 전략적인 인내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해리스 후보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절단이 나는 거죠.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양단 간의 양쪽 다 장단점이 정확하게 이제 교차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단점들만 부각이 될 수 있어요. 해리스가 후보가 되면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상태로 방치가 되는 위험성이 더 강조될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북핵의 보유 자체를 뭐 인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는 최근에 또 북한에 대해서는 두 국가론이 또 등장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김재천 교수께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에 양당의 정강 정책에서 북한 핵 정책의 목표가 비핵화라는 말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동맹과의 협력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억제, 그 억제를 통해서 그냥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북한 비핵화라는 화두는 미국 외교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김정은과의 핵 군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 트럼프의 거래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고려한다면은 그런 탑다운식의 협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기가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리스, 바이든 너희들은 지금 뭐 이렇게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과는 굉장히 각을 세우고 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게 미국의 국익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독재자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리하겠다라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왕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핵 군축 회담의 개최에 어떤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교수께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조 소장님 어떻게 보시고 이걸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에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뭐 핵과 관련해서든 이 단판을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쁜 선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더 나쁜 선택을 우리가 또 취하느냐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은 이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미 투자도 계속 늘려가면서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한 미국 치포 동맹이라든지 나토와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든지 그리고 한미일과 관련된 군사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동맹 수준까지 올린다면 중국 관계 그리고 북한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방위비 인상 압력뿐만 아니라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중국과의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 원유 라인, 식량 라인들이 끊어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선택들만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토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무기 수출도 늘릴 수 있고 우리가 G7 국가에서 G9 체제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국제적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이런 다음 수를 내다보는 우리 외교 당국의 슬기로운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악관과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트워킹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라는 거죠. 여러 가능성을 좀 잘 챙겨봐야 된다는 건데 김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누가 되기를 바랄까요? 트럼프가 훨씬 더 기회 요인이 있죠. 네, 제가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가 야 우리가 제재 몽땅 해제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 뭐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게. 그렇다면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프로그램 다 동결해. 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해리스는 절대로 이런 제안을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북한은 사실 지금 이 신냉전의 어떤 진영화의 국제 질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함께 행동하기로 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좋은 어떤 카드를 제시한다 그러면 솔깃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가 더 기회 요인이 많은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하고, 그리고 네. 대선 토론 이후에 그 숏레인지 볼리스틱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하고 한 것들이 지금 뭐 존재감을 좀 키우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우리 이 정도니까 뭐 협상하려면은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와, 뭐 이제 이런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트럼프를 지원 사격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박 센터장님, 그러면 북한도 미국 대선 상황을 보면서 기회를 저울질하는 건데,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에 의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대선 이후 쪽으로 보는 이유도 조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된다든지, 또는 해리스가 또 당선이 되더라도 대선 이후에 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이 작동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뭐 국정원에서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북미 간의 협상을 쭉 이제 또 추적을 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의 경우는 6번을 했는데 그 6번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미국 대선하고 연관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대선과 직접적으로, 아니 간접적으로 연관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아무리 연관시키려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대선과 연관시켜 가지고는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한 전망을 매우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변수가 뭔가 했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뭐 미국이나 한국하고 관계가 나빠졌을 때 핵실험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중국하고 관계가 나쁘면은 북한은 그때 핵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과도 북한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중국하고는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핵실험 안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나쁘지도 않고 중간쯤에서 나쁜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마도 미국 대선이 끝나고 연말이 됐을 때쯤 해서는 북중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북중러 3국 연대, 또 반미국가 연대는 참가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갈등의 요소예요. 그래서 북중과의 관련성 속에서 연말에 핵실험을 할 유혹을 느낄까 안 느낄까, 저는 그분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국 대선과 연관지어서 보는 것은 방향차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북한은 2017년이죠. 아마 6차 핵실험하고 나서 핵실험 안 했어요. 네, 그 얘기는 2017년 뭐냐? 9월의 일입니다. 그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손해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취득할 수 있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가 뭐 나빠질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과 뭐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7차 핵실험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영린을 건드리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대선과 연관지어서 본다면은 만약에 트럼프와 뭐 핵군축 협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7차 핵실험 하면은 안 돼요. 7차 핵실험 하면은 그거는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이라면 경계선을 넘어서, 그렇죠.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핵군축 뭐 회담을 갖다 원한다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저강도 도발을 제가 김정은이라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ICBM을 실험 발사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고각기 아니고 좀 각도를 낮춰가지고 정말 본토에 근접한 어떤 그런 도발을 한다든지, 그런 저강도 도발을 해야지, 이런 이 핵실험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면은 핵군축 이 회담의 가능성은 또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북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왕 센터장님께 지금 한미 관계는 참 그 어느 때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또 한미일 협력 관계도 한미 동맹의 연장선상에서 좋게 또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고 상당히 우리 안보 외교로서는 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때 촉발 요인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 가지고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한미 간에 협의 중입니다. 이 협상이 2달 안에 끝나면은요. 협상이 완료가 되면 합의안을 낼 텐데 그 합의가 2030년까지 유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이나 그런 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하게 할 때 우리 국민의 감정이 나빠지겠죠. 나빠지면 바로 나타나는 게 독자 핵무장입니다. 독자 핵무장론이 지금 우리 국민 사이에 잠재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미 동맹의 협력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막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미 관계가 신뢰가 계속해서 약화된다면 독자 핵무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요구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최대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한미일 협력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죠. 네, 두 분께서도 이제 단거리 이 탄도미사일 또 방금 전에 이제 왕선택 센터에서 핵실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영찬 소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선 이후에 이제 핵 이슈도 우리에게 굉장히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북한 핵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지는 또 않기도 하고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 현재 트럼프든 해리스든 4년밖에 대통령 임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목을 스스로 조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핵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우리 시장에 환율 시장에는 잠시 영향을 미칠 뿐이지 뭐 주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임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북한의 핵과 관련된 동결 조치로 인해서 뭘 주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딜이 들어간다든지 또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시킨다든지 또 동북아의 그 지정학적 위험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여기에 반발해서 나왔을 경우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그 지금 동북아가 워낙 군사적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만 문제라든지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만약 분쟁이 일어난다면 네. 우리의 사활적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엮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주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잠재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작동될 수도 있을 것인데 김 교수님. 이번 대선 이후에 또 주목하게 되는 국가는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중동 전쟁.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내겠다. 그렇죠. 중동도 평화를 가져오겠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계속해서 네타냐후를 압박해서 휴전안 이 싸움을 좀 중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이 확전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죠. 물론 얼마만큼 계속해서 지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저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 친이스라엘 성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네타냐후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어떤 중동 국가들, 아랍 국가들의 반발 때문에
확전의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가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백악관으로 가기 전에도 당선되는 첫째 날 바로 전화를 젤렌스키 이 푸틴한테 해가지고 바로 전쟁을 끝내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해법이라는 게 크리미아 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져갈 생각하지 마. 네. 돈바스 그냥 반팅하자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협상안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왕성대 선생님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되느냐 또 트럼프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라는 부분에서 더 이게 이제 완화되는 거죠. 느슨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여기랑 연대를 해서 국제적인 질서를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입지가 커집니다. 미국이 뭐 중국에 대해서 개별적인 협상만 하기 때문에요. 국제 질서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의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권위주의 국가군과 자유주의 국가군과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서 자유주의 국가군의 대표 선수가 돼서 중국과 싸워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중국과의 협력이 지금 한 2년 이상 협력 채널이 거의 제로에 해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외교부 또 우리 정책 당국도 상당히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세 분께서 끝으로 1분씩 미국 대선 이제 41일 정도, 42일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우리가 좀 대응에 좀 빠뜨리지 말고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뭔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철 소장님부터요. 네, 이번 대선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대만의 비상사태, 또 우리의 핵 개발 문제, 또 기업들의 강제적인 미국 투자, 에너지 가격, 달러 환율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중 간의 그 갈등이 깊어졌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번영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강요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고요. 예.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바닷길이 차질이 빚었을 경우에 기업들은 어째 대체적인 항로인 플랜 B를 좀 생각을 해야지만 수출입 피해라든지 식량 안보 위험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왕센 선생님께서는. 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한데 국제 안보 질서, 통상 질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죠. 이럴 때 어떤 거는 과장돼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제 질서에 대해서 냉철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냉철하게 국제 정세를 보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미중 전략 경쟁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진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 우리 독자적인 세계관, 독자적인 이익 규정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 속에서 유동적인 상황 속에 나오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데 냉철함을 잃어버리니까 이쪽으로 가서 그냥 무섭다, 저쪽으로 가서 이제 도망다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냉철함을 유지하고 독자적인 세계관, 독자적인 전략을 다서 중심을 잡아보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는 누가 당선되든 간에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정말 엄청난 국가가 됐는데 요 동네로 돌아오면은 약간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에서는 여전히 좀 약해요. 이런 지정학적인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은 미국과 같이 영내의 어떤 영토적인 욕심이 없는 역의 균형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의 수출입 통제
체제라든지 그리고 이 공급망 재편 정책에 따라주는 것이 예. 맞지만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이 중요한 이 경제 파트너이고 경제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냉철한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